어머니, 그냥 집에서 쉬세요. 예. 우리 바쁘거든요? 아, 어머니, 그냥 집에서 쉬세요. 우리 바쁘거든요. 이 말을 듣게 된 건 바로 어제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는 사실 한 달 전부터 시작되었죠. 그날도 여느 때와 다름없이 아침 6시에 일어났습니다. 77세가 된 지금도 몸이 말을 잘 들어주니 참 다행이었어요. 거실 창문을 열자 찬 바람이 뺨을 스쳤습니다. 11월의 아침 공기는 늘 이렇게 상쾌했죠. 오늘은 진호한테 전화해 봐야겠다. 아들 생각이 문득 들었습니다. 한 달째 연락이 없었거든요. 결혼하고 나서부터 점점 뜸해지더니 요즘엔 명절에나 안부 인사를 하는 정도였어요. 따뜻한 차 한 잔을 우려내고 거실 소파에 앉았습니다. TV에서는 아침 뉴스가 나오고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제 눈을 사로잡는 뉴스가 흘러나왔습니다. 20년 전 실종된 아이를 찾아준 시민에게 50억 원의 보상금이 지급됩니다. 손에 들고 있던 찻잔이 덜컥 흔들렸습니다. 설마 그게 가슴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어요. 20년 전 그 일 말인가요? 아직도 기억이 생생했습니다. 그날 버스 정류장에서 울고 있던 그 아이를 보았을 때의 일이요. 뉴스는 계속 이어졌습니다. 당시 아이를 발견해 신고한 분은 김순덕 씨로 현재 연락처를 찾고 있습니다. 김순덕. 바로 제 이름이었습니다. 찻잔을 내려놓고 벌떡 일어났어요.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나요? 그때는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이었는데 20년이 지나서 이런 일이 벌어지다니. 휴대폰을 들고 진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이런 기쁜 소식은 아들부터 알려야겠다고 생각했거든요. 여보세요? 며느리 미영의 목소리였습니다. 미영아, 나야. 진호 있니? 아, 어머니. 진호는 회사 갔어요. 무슨 일이세요? 아니야, 그냥 좋은 소식이 있어서 말이야. 좋은 소식이요? 뭔데요? 목소리에 별로 관심 없다는 게 느껴졌어요. 하지만 워낙 기분이 좋았던 터라 그냥 넘어갔습니다. 나중에 진호한테 직접 말할게. 그런데 미영아, 이번 주말에 갈 수 있을까? 이번 주말이요? 갑자기요? 응, 오랜만에 밥도 해주고 손자도 보고 싶어서. 잠깐의 침묵이 흘렀습니다. 어머니, 죄송한데 이번 주말은 좀 바빠요. 아이 학원도 있고 남편도 골프 약속이 있어서요. 가슴이 살짝 서늘해졌어요. 바쁘다고? 하지만 이해하려고 했습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은 다들 바쁘잖아요. 그럼 다음 주는 어때? 다음 주도 좀 그래요. 어머니, 미리 연락 주시면 안 되나요? 갑자기 오시면 준비도 안 되고요. 전화를 끊고 나서 한참을 가만히 앉아 있었습니다. 50억이라는 큰 돈이 생겼다는 기쁨보다 아들네. 집에 가는 것도 미리 허락을 받아야 한다는 현실이 더 마음에 와 닿았어요. 그래도 가족인데 이런 좋은 일이 생겼으니 직접 가서 알려주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그 돈으로 아들 가족에게 뭔가 해주고 싶기도 했고요. 다음 날 저는 결심했습니다. 미리 연락하지 말고 그냥 가보자고요. 깜짝 선물도 가져가고 손자 민준이가 좋아할 장난감도 사서 말이에요. 하지만 그날 아들네 집에서 들은 말은 제가 상상했던 것과는 너무 달랐습니다. 아들네 아파트 앞에 섰을 때만 해도 마음이 들떠 있었습니다. 손에는 민준이가 좋아할 로봇 장난감과 며느리를 위한 고급 한과가 들려 있었어요.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누구세요? 인터폰 너머로 들려오는 며느리의 목소리였습니다. 미영아, 나야. 어머니. 한참의 정적이 흘렀어요. 문 여는 소리가 들리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왜 갑자기 오셨어요? 말씀드렸잖아요. 미리 연락하시라고요.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문도 열어주지 않고 인터폰으로만 이야기하다니. 미영아, 좋은 소식이 있어서 그래. 문 좀 열어줄래? 지금 집이 너무 어수선해요. 그리고 민준이도 감기 걸려서요. 감기라고? 언제부터 감기 걸렸는데? 어제부터요. 어머니 오시면 옮을 수도 있어서요. 거짓말이라는 게 느껴졌어요. 아이가 감기에 걸렸다면 기침 소리라도 들려야 하는데 집안은 조용했거든요. 그때 엘리베이터에서 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진호였어요. 어머니, 왜 여기 계세요? 아들의 얼굴에도 반가움보다는 당황스러운 표정이 역력했습니다. 진호야, 어머니가 좋은 소식이 있다고 그러시는데 집이 어수선하다고 했잖아. 며느리가 문을 조금 열고 나와서 아들의 귀에 뭔가 속삭였어요. 그 모습을 보니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저들이 저를 귀찮아하는구나. 어머니, 죄송해요. 오늘은 정말 좀 그래요. 회사에서 급한 일이 생겨서 집에 와서도 일해야 하거든요. 그래도 잠깐만이라도 다음에 미리 연락 주시면 시간 맞춰서 뵐게요. 오늘은 정말 안 되겠어요. 손에 들고 있던 선물 봉지가 무거워졌습니다. 이 좋은 소식을 전하러 왔는데 집에 들어가지도 못하다니. 그럼 이거라도 받아. 로봇 장난감과 한가를 내밀었어요. 어머니, 괜찮으세요? 민준이 장난감도 너무 많고요. 며느리가 사양하는 손짓을 했습니다. 장난감이 많다고? 그 순간 현관문 틈새로 민준이의 모습이 보였어요. 초등학교 2학년인 손자는 저를 보고도 인사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민준아, 할머니야. 인사해야지. 안녕하세요. 건성으로 인사하고는 다시 집 안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예전에는 제가 오면 그렇게 좋아하던 아이였는데 언제부터 이렇게 됐을까?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다음에 꼭 시간 내서 뵐게요. 아들이 저를 엘리베이터까지 배웅해 왔습니다. 진호야, 어머니가 정말 중요한 이야기가 있어서 온 거야. 어머니, 전화로 말씀해 주시면 안 되나요? 요즘 정말 바빠서요. 엘리베이터 버튼을 눌러주면서 하는 말이었어요. 그래도 얼굴 보고 싶어서. 네, 알겠어요. 곧 시간 내서 갈게요. 하지만 그 말이 진심이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었어요. 의무적으로 하는 말이었거든요.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면서 아들의 모습이 사라졌습니다. 거울에 비친 제 모습이 초라해 보였어요. 77세 할머니가 아들네 집 문 앞에서 쫓겨나다시피 나온 모습 말이에요. 아파트 로비에 앉아서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50억이라는 큰 돈이 생겼는데 이걸 누구와 나눠야 할까? 가족이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저를 이렇게 대하다니. 물론 갑작스럽게 방문한 제 잘못도 있겠지만 예전 같으면 그래도 반갑게 맞아주었을 텐데요. 집으로 돌아가는 버스 안에서 계속 생각했어요. 언제부터 이렇게 서먹해진 걸까요? 아들이 결혼하고 나서부터일까요? 아니면 손자가 태어나고 나서부터일까요? 내가 너무 예민하게 받아들이는 건 아닐까? 스스로를 다독여보려 했지만 마음 한구석이 계속 아팠어요. 집에 도착해서 소파에 앉으니 오늘 아침에 봤던 뉴스가 다시 생각났습니다. 50억 원이라는 돈. 평생 모아도 모을 수 없는 큰 돈이었어요. 이 돈을 어떻게 써야 할까? 처음엔 당연히 아들에게 주려고 생각했었어요. 하지만 오늘 일을 겪고 나니 마음이 복잡해졌습니다. 저를 이렇게 대하는 사람들에게 이런 큰 돈을 그냥 줘도 되는 걸까요? 아니야, 그래도 내 자식인데.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다른 생각도 들었어요. 돈이 있다는 걸 알면 갑자기 태도가 바뀔 사람들에게 정말 진심으로 대해줘도 되는 걸까요?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계속 생각했어요. 이 돈을 어떻게 해야 할지, 그리고 제가 정말 원하는 게 뭔지 말이에요. 다음 날 아침
뉴스에서 나온 번호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실종 아동 관련 보상금 담당자입니다. 네, 저 김순덕이라고 하는데요. 뉴스에서 봤어요. 아, 김순덕 님이세요? 정말 찾고 있었습니다. 혹시 신분증 지참하셔서 내일 오전에 사무실로 오실 수 있나요?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정말 제가 맞다는 얘기였거든요. 다음 날 시청 복지과 사무실에 갔습니다. 담당 공무원은 20년 전 신고 기록을 보여주며 확인해 주었어요. 맞습니다. 김순덕님께서 신고해 주신 덕분에 그 아이가 무사히 가족에게 돌아갔거든요. 그런데 왜 이제서야 보상금을? 그 아이 아버지가 성공한 사업가가 되셨는데 최근에 큰 계약을 성사시키면서 20년 전 은인을 찾겠다고 나서신 거예요. 서류에 사인을 하고 통장 번호를 적었습니다. 일주일 후에 50억 원이 입금될 예정이라고 했어요. 50억이 정말 내 통장에 들어온다고? 꿈 같은 일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진호에게 전화하고 싶었어요. 하지만 어제 일이 떠올라서 망설여졌습니다. 이 얘기를 지금 해도 될까? 그냥 돈이 들어온 다음에 말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야 진짜라는 걸 믿을 테니까요. 일주일이 흘렀습니다. 통장 정리를 하러 은행에 갔을 때 잔고를 확인하고 깜짝 놀랐어요. 50억 2천만 원. 이자까지 붙어서 들어와 있었습니다. 은행 직원이 저를 귀빈실로 안내했어요. 고객님, 이렇게 큰 금액이 있으시면 자산 관리에 대해 상담받으시는 게 좋겠어요. 자산 관리요? 네, 상속이나 증여 같은 것도 미리 계획하셔야 하고요. 상속이라는 말에 문득 어제의 일이 떠올랐습니다. 그제 저녁 진혼의 집 앞을 지나가다가 우연히 들은 대화였어요. 창문이 열려 있어서 아내 소리가 들렸거든요. 엄마가 자꾸 오려고 하네. 정말 부담스러워. 며느리 미영의 목소리였습니다. 나도 그래. 요즘 회사 일 바쁜데 신경 쓸 여유가 없어. 아들 진호의 대답이었어요. 차라리 요양원이라도 보내면 안 될까? 혼자 사시니까 외로우셔서 자꾸 오시는 거 아닐까? 아직 건강하신데 요양원은 좀 그렇지 않나? 그래도 우리 생활이 있잖아. 민준이 교육에도 신경 써야 하고 가슴이 철렁했었어요. 요양원이라니. 내가 그렇게 부담스러운 존재였구나. 은행 상담실에서 그 일을 떠올리니 마음이 복잡해졌습니다. 고객님, 괜찮으세요? 아, 네. 그런데 상속 말씀하셨잖아요. 만약에 상속을 안 한다면 어떻게 되나요? 상속을 안 하신다는 게 자식에게 물려주지 않고 다른 곳에 기부한다든지. 아, 그럼 유언장을 작성하시면 됩니다. 법적으로 완전히 가능하고요. 상담을 마치고 나오면서 생각했어요. 이 돈이 있다는 걸 알면 갑자기 태도가 바뀔까? 시험해보고 싶었습니다. 정말 저를 사랑해서 챙기는 건지 아니면 뭔가 기대하는 게 있어서 그런 건지 말이에요. 그날 저녁 진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진호야, 나야. 아, 어머니. 무슨 일이세요? 차가운 목소리였어요. 이번 주말에 시간 좀 될까? 중요한 얘기가 있어서. 어머니 말씀드렸잖아요. 미리 연락하시라고요. 갑자기 이러시면 곤란해요. 미리 연락하고 있잖아. 지금이 수요일인데. 아, 그게 아니라 한 일주일 전에는 말씀해 주셔야죠. 한 일주일 전에 연락하라고. 친구도 아니고 친엄마한테 하는 말인가요? 그럼 다음 주는 어때? 다음 주도 좀 그래요. 민준이 학원 스케줄이 바뀌어서요. 핑계였다는 게 느껴졌어요. 진호야, 정말 중요한 얘기야. 어머니 인생에 큰 일이 생겼어. 어머니, 무슨 큰 일이세요? 건강에 문제 있으세요? 걱정하는 것 같았지만 목소리에는 짜증이 섞여 있었어요. 건강은 괜찮고 좋은 일이야.
좋은 일이면 전화로 말씀해 주세요. 아니야, 직접 만나서 얘기하고 싶어. 어머니, 죄송한데 정말 바빠요. 간단하게 전화로 해주시면 안 될까요? 그 순간 결심했어요. 돈 얘기는 하지 말자. 아들이 이렇게 차갑게 대하는데 갑자기 큰돈 얘기를 하면 어떻게 될까요? 분명 태도가 180도 바뀔 겁니다. 그런 모습을 보고 싶지 않았어요. 아냐, 괜찮다. 그냥 안부 인사하고 싶었어. 네, 그럼 나중에 시간 될 때 갈게요. 전화를 끊고 나서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이 돈을 어떻게 써야 할까? 진짜 가족이라면 돈이 있든 없든 똑같이 대해줘야 하는 거 아닌가요? 하지만 지금 상황을 보면 그렇지 않는 것 같았어요. 그날 밤 변호사 사무실 전화번호를 인터넷에서 찾아봤습니다. 상속 전문 변호사의 상담을 받아보고 싶었거든요. 다음 날 오전 강남에 있는 법무법인을 찾아갔습니다. 인터넷에서 상속 전문으로 유명하다는 변호사 사무실이었어요. 어르신, 어떤 일로 오셨나요? 젊은 변호사가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김민수 변호사라고 명함을 내밀었어요. 상속에 대해서 상담받고 싶어서요. 네, 어떤 상황이신지 말씀해 주세요. 50억이라는 큰 돈이 생겼다는 얘기부터 시작해서 아들과의 관계까지 솔직하게 털어놓았어요. 그렇다면 현재 상황에서 몇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변호사가 차근차근 설명해 주었어요. 첫째, 생전 증여를 하는 방법. 둘째, 유언장을 작성해서 사후에 상속하는 방법. 셋째, 유언장에 조건을 달아서 일정 조건을 만족해야만 상속받도록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조건을 달 수 있나요? 물론입니다. 예를 들어 어르신을 일정 기간 모시고 살거나 정기적으로 안부를 확인하는 조건 같은 것 말이죠. 흥미로웠어요. 그냥 주는 게 아니라 조건을 달 수 있다니. 그런데 변호사님, 만약에 제가 상속을 아예 안 한다면요? 그것도 가능합니다. 다른 곳에 기부하시거나 사회단체에 후원하실 수도 있고요. 법적으로 문제 없나요? 전혀 문제 없습니다. 본인의 재산을 어떻게 처분할지는 온전히 본인의 권리거든요. 상담을 마치고 나오면서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어요. 선택권이 제게 있다는 게 중요했거든요. 그런데 사무실 앞에서 나오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멀리서 며느리 미영이 보였거든요. 고급 카페에서 누군가와 대화하고 있었어요. 저기 미영이 아닌가? 가까이 가보니 정말 며느리였습니다. 그런데 함께 있는 사람이 눈에 익었어요. 진호 회사 동료였던 것 같았는데 왜 저 사람과 만나지? 호기심이 생겨서 옆 테이블에 앉았습니다. 다행히 두 사람은 저를 알아보지 못했어요. 그래서 언제쯤 결정할 건데? 남자의 목소리였습니다. 아직 좀 더 시간이 필요해요. 남편도 설득해야 하고. 미영의 대답이었어요. 벌써 6개월째잖아. 이번 기회 놓치면 다음엔 언제 또 이런 조건으로 해외 발령 갈 수 있겠어. 해외 발령이라고요. 알아요. 그런데 시어머니 문제도 있고. 시어머니가 뭐 어때서? 요양원 보내면 되잖아. 그것도 돈이 들어요. 제대로 된 곳은 월 200만 원은 좋게 나가거든요. 가슴이 철렁했어요. 정말로 요양원을 생각하고 있었던 거군요. 그래도 미영 씨 남편 연봉이면 충분히 감당할 수 있잖아. 다른 데 들어갈 돈도 많아요. 민준이 교육비, 해외 이사 준비 비용. 게다가 새 아파트 보증금도 마련해야 하고. 아, 맞다. 그럼 시어머니한테 도움 못 받아? 무슨 도움요? 연금도 별로 안 나오시는데. 오히려 우리가 용돈 드려야죠. 그 순간 정말 기가 막혔어요. 용돈을 드려야 한다고? 제가 얼마나 검소하게 살면서 아들네에게 부담 주지 않으려고 노력했는데 그런 식으로 생각하고 있었다니.
그냥 시설 좋은 요양원 알아보세요. 요즘은 시설도 좋고 어르신들끼리 지내시니까 외롭지도 않을 거예요. 그런데 남편이 반대할 것 같아요. 설득해 보세요. 해외에서 3년만 근무하면 승진도 확실하고 돌아와서는 완전히 다른 삶을 살 수 있어요. 대화를 더 듣고 있을 수가 없었어요. 자리에서 일어나 카페를 나왔습니다. 내가 그렇게 골칫거리였구나.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계속 생각했어요. 요양원 비용이 부담스럽다니. 그럼 제가 50억이 있다는 걸 알면 어떻게 될까요? 아, 어머니 요양원비는 어머니가 내시면 되겠네요. 이런 식으로 나올 게 뻔했어요. 그날 저녁 변호사가 준 상속 관련 책자를 읽어봤습니다. 그 중에서 눈에 띄는 부분이 있었어요. 상속인의 자격을 박탈하는 경우, 피상속인을 학대하거나 모독한 경우, 피상속인을 유기한 경우, 유기라는 말이 와 닿았어요. 요양원에 보내는 게 유기는 아니지만 마음으로는 이미 저를 유기하고 있는 것 같았거든요. 다음 날 진호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봤습니다. 진호야, 솔직히 물어볼게. 너희 해외 발령 생각하고 있니? 잠깐의 침묵이 흘렀어요. 어머니가 어떻게 그걸? 그래서 어머니는 요양원에 보낼 생각이고, 어머니, 그게 아니라요. 당황하는 목소리였어요. 미영이가 어제 카페에서 하는 얘기 다 들었어. 더 긴 침묵이 이어졌습니다. 어머니, 죄송해요. 그런데 정말 좋은 기회거든요. 3년만 해외에 있으면 저희 인생이 완전히 바뀔 수 있어요. 그래서 어머니는 요양원에 시설 좋은 곳으로 알아보고 있어요. 어머니도 혼자 계시는 것보다 또래분들과 지내시는 게 좋을 수도 있고요. 아들의 목소리에는 미안함보다 변명이 더 많이 섞여 있었어요. 알겠다. 어머니, 너희 계획대로 해라. 어머니는 알아서 할 테니까. 전화를 끊고 나서 결심했어요. 이제 정말로 유언장을 써야겠다고. 일주일 후 저는 특별한 계획을 세웠습니다. 아들 가족이 정말 저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확실히 알아보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가짜 응급 상황을 만들어 보기로 했어요. 오후 2시경 진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진호야, 어머니야. 어머니, 무슨 일이세요? 회사에 있는데요. 미안해. 그런데 어머니가 지금 병원에 왔어. 병원이요? 왜요? 어디 아프세요? 목소리에 놀람이 섞여 있었어요. 가슴이 너무 아파서 119 불러서 왔어. 지금 응급실에 있고. 어머니, 어느 병원이세요? 삼성병원 응급실이야. 혼자 있으니까 무서워서. 어머니, 잠깐만요. 전화 너머로 누군가와 이야기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어머니, 지금 중요한 회의가 있어서요. 일단 검사 받으시고 저녁에 갈게요. 가슴이 철렁했어요. 어머니가 응급실에 있다는데 저녁에 온다고요. 진호야, 어머니가 무서워서 그래. 잠깐만이라도 와줄 수 없을까?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오늘 회의가 너무 중요해서요. 미영이한테 연락해 볼게요. 며느리에게 떠넘기려는 거였어요. 미영이는 바쁠 텐데. 아니에요. 연락해 볼게요. 어머니, 일단 의사 선생님 말씀 잘 듣고 계세요.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이게 말이 되나? 30분 후 미영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어머니, 괜찮으세요? 남편한테 들었어요. 응, 그런데 혼자 있으니까 답답해서. 어머니, 죄송한데 지금 민준이 학원 데려다 줘야 하거든요. 저녁에 남편이랑 같이 갈게요. 그래도 조금만. 어머니, 응급실에 계시면 간호사님들이 계속 봐주실 거예요. 걱정 마세요. 이것도 핑계였어요. 아이 학원은 셔틀버스가 있다는 걸 제가 알고 있었거든요. 1시간을 더 기다렸지만 아무도 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이걸로 끝이 아니었어요. 그날 저녁 7시쯤 진호가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어머니, 병원에서 뭐라고 하셨어요? 별거 아니라고 하더라. 스트레스성이래. 다행이네요. 그런데 어머니, 혹시 병원비는 얼마나 나왔어요? 깜짝 놀랐어요. 어머니 건강을 묻는 게 아니라 병원비를 먼저 물어보다니. 왜? 아니에요. 그냥 궁금해서요. 5만 원 정도 나왔어. 아, 네. 어머니 괜찮으시다니 다행이에요. 병원비가 얼마 안 된다는 걸 확인하고 나서야 안심하는 목소리였어요. 그 후로 일주일 동안 아무도 안부 전화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이게 가족인가? 정말 실망스러웠어요. 가짜 응급 상황이었지만 진짜였다면 저는 혼자 응급실에서 얼마나 무서웠을까요? 그런데 더 충격적인 일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다음 주 화요일 마트에서 장을 보고 나오다가 진원의 아파트 단지 앞을 지나게 됐어요. 그런데 차에서 내리는 진호와 미영을 봤습니다. 어디 갔다 오나? 호기심이 생겨서 뒤따라갔어요. 그런데 그들이 간 곳은 바로 요양원이었습니다. 해밀턴 실버타운이라는 간판이 보였어요. 유리창 너머로 안을 들여다보니 두 사람이 직원과 상담하고 있었습니다. 상담실 문이 조금 열려 있어서 대화가 들렸어요. 어르신은 몇 살이세요? 직원의 질문이었습니다. 77세입니다. 진호의 대답이었어요. 건강 상태는 어떠신가요? 아직 건강한 편이에요. 다만 혼자 사시니까 안전상 문제가 있을 수 있어서요. 거짓말이었어요. 제가 언제 안전상 문제가 있었나요? 그럼 개인실로 원하시나요? 아니요. 2인실로 하면 얼마나 하나요? 2인실은 월 150만 원이고 개인실은 250만 원입니다. 식사나 간병은 포함인가요? 기본 서비스는 모두 포함이고 개인 간병이 필요하시면 별도예요. 미영이 진호의 팔을 슬쩍 찔렀어요. 그런데 본인 동의 없이도 입소가 가능한가요? 진호가 조심스럽게 물어봤습니다. 법적으로는 어르신 동의가 있어야 하는데 치매 같은 경우는 가족 동의만으로도 가능합니다. 치매는 아니고요. 다만 혼자 살기에는 위험할 수 있어서요. 직원이 안내 책자를 건네주었어요. 일단 어르신께 말씀드려 보시고 견학도 한번 오시는 게 좋겠어요. 견학은 어르신 없이 가족만 와도 되나요? 네, 물론이죠. 상담이 끝나고 두 사람이 나왔습니다. 저는 급히 기둥 뒤에 숨었어요. 생각보다 시설이 괜찮네. 어머니 성격에 잘 맞을 것 같은데? 미영의 목소리였습니다. 그런데 월 150만 원이면 적지 않은 돈이야. 어머니 연금으로는 부족하겠네. 우리가 조금씩 보태야겠어. 해외 발령 가면 더 여유 있을 테니까 그때 생각해보자. 그런데 어머니가 동의하실까? 설득해야지. 안전을 위해서라고 하면 이해하실 거야. 두 사람이 차에 타고 떠나는 걸 지켜봤습니다. 내 동의도 없이 이미 다 알아봐놨구나. 그 순간 모든 게 명확해졌어요. 이 사람들에게 저는 그냥 처리해야 할 짐일 뿐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와서 변호사 김민수 씨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변호사님, 유언장 작성하고 싶어요. 내일 시간 되나요? 네, 물론입니다. 결심하셨나 보네요. 네, 확실히 결심했어요.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77년을 살면서 이렇게 마음이 아픈 적이 없었어요. 하지만 동시에 마음 한편으로는 속이 시원하기도 했습니다. 이제 진짜 제가 원하는 대로 할 수 있으니까요. 다음 날 오전 변호사 사무실에서 유언장 작성을 시작했습니다. 어르신, 재산을 어떻게 처분하고 싶으신지 말씀해 주세요. 김민수 변호사가 펜을 들고 물어봤어요. 50억 원 전부를 사회복지시설에 기부하고 싶어요.
아드님께는 아무것도 남기지 않으시겠다는 말씀이신가요? 네, 한 푼도 주고 싶지 않아요. 그럼 유언장에 그 이유도 명시하는 게 좋겠네요. 나중에 법적 분쟁을 막기 위해서요. 1시간 동안 작성한 유언장에는 이런 내용이 들어갔습니다. 본인의 전 재산 50억 2천만 원을 아동복지시설과 독거노인 지원센터에 균등하게 기부한다. 아들 김진호에게는 일체의 재산을 상속하지 않는다. 이유는 부모에 대한 도리를 다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제 공증만 받으면 법적 효력이 발생합니다. 언제 공증받을 수 있나요? 내일 오전에 공증사무소 예약 잡아드릴게요. 변호사 사무실을 나오면서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어요. 드디어 제대로 된 결정을 내린 것 같았거든요. 그런데 집에 도착했을 때 깜짝 놀랐습니다. 진호가 현관문 앞에 서 있었거든요. 어머니, 어디 갔다 오세요? 응, 잠깐 볼 일이 있어서. 어머니, 들어가서 얘기 좀 할까요? 오랜만에 아들이 먼저 찾아온 거였어요. 하지만 왠지 불길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거실에 앉자마자 진호가 말을 꺼냈어요. 어머니,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회사에서 해외 발령 제의가 왔어요. 그래서 3년 동안 싱가포르에 있어야 해요. 가족 동반 발령이라 미영이랑 민준이도 같이 가야 하고요. 역시 그 얘기였습니다. 어머니는 어떻게 하려고? 그게 제일 고민이에요. 어머니를 두고 갈 수는 없잖아요. 겉으로는 걱정하는 것처럼 말했지만 이미 요양원을 알아본 걸 제가 알고 있었거든요. 어머니 생각에는 요양원이 좋을 것 같아요. 결국 나왔네요. 요양원? 네, 요즘 시설도 좋고 프로그램도 다양해요. 어르신들끼리 계시니까 외롭지도 않을 거고요. 돈은 누가 내는데? 그건 저희가 해결할게요. 어머니께는 부담 안 드리고요. 거짓말이었어요. 어제 들은 대화로는 제 연금으로 부족하다고 했으면서요. 진호야, 어머니가 요양원 가는 게 그렇게 좋아? 좋다는 게 아니라 안전을 생각해서요. 혼자 계시면 갑자기 쓰러지시거나 하면 어떡해요. 지난주에 응급실 갔을 때는 누가 와줬니? 진호의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어요. 그때는 정말 급한 회의가 있어서요. 회의가 어머니보다 중요해? 어머니, 그런 뜻이 아니에요. 그때 제 휴대폰에 문자가 왔어요. 변호사에게서 온 메시지였습니다. 내일 오전 10시 공증사무소 예약 완료. 주소 첨부합니다. 진호가 제 휴대폰 화면을 흘끗 봤어요. 어머니, 공증사무소는 왜 가세요? 들켰구나. 그냥 개인적인 일이야. 혹시 유언장 같은 거 쓰시는 건 아니죠? 예리한 놈이었어요. 왜? 그러면 안 돼? 아니에요. 그런데 갑자기 왜요? 나이 들면 미리 준비해둬야지. 진호의 표정이 심각해졌어요. 어머니, 혹시 저희가 해외 간다고 해서 서운하신 거예요? 서운한 게 아니라 현실을 받아들이는 거야.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하지만 이번 기회를 놓치면 저희 인생이 바뀔 수 없어요. 너희 인생만 중요하니? 그게 아니라요. 진호가 갑자기 무릎을 꿇었어요. 어머니, 제가 잘못했어요. 그동안 소홀했던 것도 인정해요. 하지만 이번 일만은 이해해 주세요. 지금 와서 무릎을 꿇는다고? 진호야, 일어나. 어머니가 용서해 주실 때까지 안 일어날래요. 연기 같았어요. 진심이 느껴지지 않았거든요. 용서는 무슨 용서야. 내 인생이니까 내가 알아서 해. 그럼 유언장은 쓰지 마세요. 결국 본색이 나왔네요. 왜? 내 돈 내 마음대로 못해? 그게 아니라 아직 건강하신데 왜 벌써부터 그런 생각을 하세요? 건강할 때 미리 해두는 거야. 진호가 벌떡 일어났어요. 어머니, 저희가 해외 간다고 해서 상속을 안 하시려는 거죠? 누가 그런다고 했니?
그럼 뭘 상속하실 게 있으시다는 거예요? 어머니 재산이 얼마나 되는데요? 순간 말이 막혔어요. 50억이 있다는 걸 말할 뻔했거든요. 연금 말고 다른 재산이 있으세요? 진호가 의심스러운 눈으로 저를 쳐다봤어요. 그냥 집이라도 정리해 두려고. 이 집이요? 전세인데요. 그래도 세간살이 정도는. 진호가 안심하는 표정을 지었어요. 별다른 재산이 없다고 생각하는 것 같았거든요. 어머니, 그런 건 나중에 하세요. 지금은 요양원 문제부터 해결하고요. 내가 언제 요양원 간다고 했니? 어머니, 현실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3년 동안 혼자 계실 수 있어요? 못할 것도 없지. 만약에 무슨 일이 생기면 어떡해요? 저희는 싱가포르에 있는데. 결국 자기들 편의만 생각하는 거였어요. 그날 밤 진호가 돌아간 후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정말 유언장을 써도 될까? 마지막 순간까지 망설여졌어요. 그래도 내 자식인데 이렇게 해도 되는 건가 싶어서요. 하지만 오늘 진호의 모습을 보니 확신이 들었습니다. 유언장 얘기를 듣자마자 제일 먼저 걱정한 게 상속이었거든요. 어머니의 건강이나 안전보다 돈이 더 중요한 사람들에게 50억이라는 큰 돈을 맡길 수는 없었어요. 다음 날 오전 10시 공증사무소에서 유언장에 도장을 찍었습니다. 이제 법적 효력이 발생합니다. 혹시 마음이 바뀌시면 언제든 새로 작성하시면 되고요. 공증인이 설명해 주었어요. 네, 감사합니다. 서류를 받아들고 나오는데 마음이 한결 시원했습니다. 드디어 제대로 된 결정을 내렸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런데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진호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어머니, 지금 어디 계세요? 응, 밖에 나와 있어. 어머니, 집에 오시면 미영이랑 민준이 와 있을 거예요. 가족회의를 하려고 해서요. 가족회의라니. 뭔가 불길했어요. 무슨 가족회의? 어머니 앞으로의 일 때문에요. 중요한 얘기니까 꼭 참석해 주세요. 집에 도착하니 정말로 미영과 민준이가 와 있었어요. 거실 테이블에는 요양원 안내 책자가 놓여 있었습니다. 어머니, 앉으세요. 진호가 의자를 권했어요. 할머니, 안녕하세요. 민준이가 오랜만에 제대로 인사했습니다. 평소와 다른 모습이었어요. 어머니, 어젯밤에 저희가 많은 얘기를 했어요. 미영이 입을 열었습니다. 그래서 결론이 뭔데? 해외 발령을 포기하기로 했어요. 깜짝 놀랐어요. 포기한다고? 네, 어머니를 두고 갈 수는 없잖아요. 진호가 말했어요. 그런데 조건이 있어요. 역시 조건이 있었네요. 뭔 조건? 어머니께서 유언장 쓰는 걸 취소해 주세요. 결국 이거였군요. 왜? 내일인데. 어머니, 저희가 해외 발령까지 포기하는데 그 정도는 해주셔야죠. 미영이 목소리에 짜증이 섞여 있었어요. 포기하라고 한 적 없어. 어머니가 유언장 쓴다고 하시니까 저희가 걱정돼서 포기하는 거잖아요. 진호의 말이었어요. 뭐가 걱정이야? 혹시 저희한테 서운해서 재산을 다른 데 주시는 건 아닌가 해서요. 결국 본심이 나왔네요. 제가 무슨 재산을 가지고 있는지도 모르면서 걱정이 된다니. 내가 무슨 재산을 가졌다고? 그래도 이 집 보증금도 있고 적금도 좀 있으시잖아요. 미영이 말했어요. 적금이라. 전세 보증금 5천만 원과 적금 몇백만 원이 전부라고 생각하는 거였어요. 그 순간 결심했습니다. 이제 진실을 말해줘야겠다고. 그럼 내가 50억 원이 있다고 하면 어떻게 할 거야? 세 사람이 동시에 저를 쳐다봤어요. 50억 원이요? 진호가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물어봤어요. 응, 50억 원. 어머니, 무슨 소리세요? 50억 원이 어디 있어요? 미영이 웃으면서 말했어요. 저는 가방에서 은행 통장을 꺼내 테이블에 놓았습니다. 직접 확인해봐.
진호가 통장을 열어봤어요. 그리고는 얼굴이 하얘졌습니다. 이게 뭐예요? 50억 2천만 원이 적혀 있잖아. 미영이 급히 통장을 뺏어서 봤어요. 어머니, 이게 정말이에요? 어떻게 이런 돈이? 20년 전에 실종된 아이를 찾아준 보상금이야. 그때부터 사실대로 설명해줬어요. 뉴스를 보고 신고했던 일, 보상금을 받게 된 과정, 그동안 비밀로 해왔던 이유까지요. 그럼 어머니가 진짜 50억을 가지고 계신 거예요? 민준이가 눈을 동그랗게 뜨며 물어봤어요. 응, 할머니가 부자야. 와, 대박이다. 그런데 진호와 미영의 반응은 달랐어요. 어머니, 왜 이제서야 말씀해 주세요? 진호가 원망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어요. 그동안 저희가 얼마나 고생했는데요. 미영도 마찬가지였어요. 고생이라니? 어머니 용돈도 드리고 명절 때마다 비용도 많이 들고요. 용돈을 드렸다고? 제가 언제 용돈을 받았나요? 명절 때 오는 것도 부담스러워 했으면서요. 그럼 이제 알았으니까 유언장은 취소하시죠. 미영이 서둘러 말했어요. 그리고 해외 발령도 다시 받을 수 있을 거예요. 어머니가 50억이 있으시면 요양원비 걱정할 필요 없으니까요. 결국 이거였네요. 돈이 있다는 걸 알고 나니까 태도가 완전히 바뀌었어요. 요양원은 누가 간다고 했니? 어머니, 혼자 계시는 것보다 안전하잖아요. 안전하긴. 너희가 편하자고 하는 소리지. 어머니, 그게 아니에요. 진호가 변명하려 했지만 저는 손을 들어 막았어요. 이제 그만해. 다 들었으니까. 가방에서 유언장 사본을 꺼내 테이블에 놓았습니다. 이게 뭐예요? 미영이 서류를 들여다봤어요. 유언장이야. 오늘 아침에 공증 받고 왔어. 진호가 유언장을 읽더니 얼굴이 새파랗게 변했어요. 어머니, 이게 무슨 뜻이에요? 전 재산을 복지시설에 기부한다고요? 읽은 그대로야. 어머니, 미쳤어요? 50억을 왜 남한테 줘요? 미영이 소리를 질렀어요. 남이 아니라 정말 필요한 곳에 주는 거야. 저희는 필요 없다는 거예요? 너희는 이미 충분히 가졌잖아. 어머니, 말이 안 돼요. 우리 자식들인데 한 푼도 안 주시겠다고요? 진호가 목소리를 높였어요. 자식이라고? 저도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자식이 어머니 응급실에 있다는데 저녁에 온다고 하니? 자식이 어머니 몰래 요양원 알아보니? 자식이 어머니를 짐 취급하니? 세 사람이 입을 다물었어요. 너희가 그동안 저한테 어떻게 했는지 다 알고 있어. 멀리서 지켜보고 있었어. 어머니, 오해예요. 오해가 아니야. 사실이야. 카페에서 들은 대화, 요양원 상담하는 모습, 가짜 응급 상황에 대한 반응까지 모든 걸 얘기해줬어요. 어머니가 돈이 있다는 걸 알았으니까 이제 태도가 바뀌었지? 갑자기 해외 발령 포기한다고 하고 진짜 모습을 보여주겠다고 계속했어요. 하지만 이미 늦었어. 유언장은 이미 효력이 발생했고 바꿀 생각도 없어. 어머니, 제발이요. 저희가 잘못했어요. 진호가 또 무릎을 꿇었어요. 일어나. 지금 와서 무릎 꿇는다고 소용없어. 어머니, 정말 한 푼도 안 주실 거예요? 미영이 울먹이며 물어봤어요. 응, 한 푼도. 그럼 저희는 어떻게 살아요? 지금까지 살던 대로 살면 되잖아. 그 말에 미영이 화를 냈어요. 어머니, 너무하시는 거 아니에요? 50억이면 저희 인생이 완전히 바뀔 수 있어요. 바뀌긴 뭐가 바뀌어. 돈만 있으면 될 줄 알아? 그래도 자식인데요. 자식 대접을 제대로 해줬으면 자식 대우를 받았을 거야. 모든 게 끝났습니다. 그로부터 한 달이 지났습니다. 50억 원은 약속대로 아동복지시설과 독거노인 지원센터에 기부했어요. 기부 소식이 신문에 실렸을 때는 정말 뿌듯했습니다. 김순덕 씨,
20년 전 은혜를 사회에 되돌리다. 제목을 보며 혼자 웃었어요. 이게 맞는 것 같다. 진혼에는 결국 해외 발령을 받았습니다. 제가 상속을 거부하자 더 이상 한국에 있을 이유가 없어졌나 봐요. 떠나기 전날 진호가 마지막으로 찾아왔어요. 어머니, 정말 마음을 안 바꾸실 거예요? 이미 끝난 일이야. 그럼 저희는 어떻게 해요? 너희끼리 알아서 해. 어머니가 이렇게 매정한 분인 줄 몰랐어요. 매정하다고요. 매정한 건 누군지 생각해봐. 그날 이후로 연락이 끊어졌습니다. 처음 며칠은 서운했어요. 그래도 내 자식인데 이렇게 관계가 끝나도 되나 싶어서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마음이 편해졌습니다. 이제 눈치 볼 일도 없고 거절당할 일도 없구나. 혼자 사는 게 이렇게 자유로운 줄 몰랐어요. 어느 날 동네 슈퍼에서 장을 보고 나오는데 낯익은 얼굴이 보였어요. 20년 전에 제가 찾아준 그 아이의 아버지였습니다. 혹시 김순덕 어머님이세요? 네, 그런데요. 저 김대호라고 합니다. 20년 전에 저희 아들을 찾아주신 분이시죠? 아, 그때 그 아버지. 어머님 덕분에 저희 가족이 다시 만날 수 있었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모료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이에요. 어머님 기부 소식도 봤어요. 정말 대단하세요. 그냥 필요한 곳에 쓰이면 되는 거예요. 혹시 시간 되시면 저희 집에 초대하고 싶은데요. 아들도 어머님께 인사드리고 싶어 해요. 따뜻한 제안이었어요. 그럼 고맙죠. 다음 주 일요일 그 집을 방문했습니다. 20년 전에 5살이었던 아이는 이제 25살 청년이 되어 있었어요. 할머니, 안녕하세요. 저 기억하세요? 어머, 이렇게 컸구나. 할머니가 저를 찾아주지 않았으면 저희 가족은 어떻게 됐을지 몰라요. 다 옛날 일이야. 그날 저녁 식사 자리에서 정말 오랜만에 가족의 따뜻함을 느꼈어요. 아들 내외가 정성껏 차려준 밥상 앞에서 함께 웃고 이야기하는 시간이었거든요. 이런 게 진짜 가족이구나. 할머니, 혹시 외로우시면 언제든 연락 주세요. 며느리가 말했어요. 우리가 할머니의 진짜 가족이 되어 드릴게요. 그 말에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생각했어요. 가족이라는 건 핏줄만으로 되는 게 아니구나. 진짜 가족은 서로를 아끼고 챙기는 마음에서 만들어지는 거였어요. 요즘은 새로운 일상이 생겼습니다. 일주일에 2번씩 아동복지시설에 가서 봉사활동을 해요. 아이들과 함께 요리도 하고 책도 읽어주죠. 할머니, 또 언제 와요? 다음 주에 또 올게. 약속이에요? 응, 약속이야. 아이들의 순수한 웃음을 보면 마음이 따뜻해집니다. 이게 내가 원했던 삶인가 보다. 독거노인 지원센터에서도 가끔 전화가 와요. 어머님, 어머님이 기부해주신 덕분에 많은 어르신들이 도움받고 계세요. 잘 쓰이고 있다니 다행이네요. 혹시 센터 방문하셔서 어르신들과 만나보실 생각 없으세요? 좋은 생각이네요. 50억이라는 돈이 정말 필요한 곳에 쓰이고 있다는 걸 확인할 때마다 뿌듯함을 느껴요. 돈이 있어서 행복한 게 아니라 의미 있게 쓸 수 있어서 행복한 거구나. 어느 날 저녁 뉴스를 보다가 진혼의 소식을 들었어요. 진호 회사 동료를 우연히 만났는데 싱가포르에서 잘 지내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잘 지내고 있구나. 마음 한편으로는 안도감이 들었어요. 그래도 내 자식인데 어디서 무슨 일을 당할까봐 걱정됐거든요. 하지만 연락하고 싶지는 않았어요. 이미 각자의 길을 선택한 거니까요. 이제 정말 끝이구나. 가끔 민준이 생각이 나요. 할머니에 대한 기억이 별로 없을 텐데 나중에 커서 이 일을 어떻게 생각할까 하고요. 할머니는 왜 아빠한테 돈을 안 줬을까? 언젠가는 궁금해할지도 모르겠어요.
그때가 되면 이렇게 말해주고 싶어요. 할머니는 진짜 가족이 뭔지 알려주고 싶었단다. 돈 때문에 가까워지는 건 진짜 사랑이 아니라고. 요즘 제 하루는 이렇게 흘러갑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동네 한 바퀴 산책하고 복지관에서 어르신들과 수다 떨고 오후에는 봉사활동이나 독서를 해요. 저녁에는 TV 보면서 혼자 시간을 보내죠. 외롭지 않냐고요. 가끔은 외로워요. 하지만 전처럼 눈치 보며 사는 외로움보다는 훨씬 낫습니다. 혼자 있는 외로움보다 함께 있는데도 외로운 게 더 슬픈 거구나. 77년을 살면서 이제야 깨달았어요. 진짜 행복은 많이 가지는 게 아니라 의미 있게 쓰는 거라는 걸요. 그리고 진짜 가족은 핏줄이 아니라 마음으로 만들어지는 거라는 것도요. 오늘도 해가 저물어 갑니다. 혼자서 차 한 잔 우려내고 창밖을 바라봅니다. 참 잘한 일이었어. 후회는 없어요. 조금의 아쉬움은 있지만 후회는 정말 없습니다. 50억이라는 큰 돈보다 더 소중한 걸 찾았거든요. 바로 제 자신의 존엄성이요. 이제 아무에게도 무시당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제가 저를 소중하게 여기니까요.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행복합니다.